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 속 진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요. 짐승이 무슨 눈물이냐? 그런데 그 소에게 다가간 것은 9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소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주는 순간 소의 뿔에서 핏빛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광주 인근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검디검은 암소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소를 검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는 12살. 소의 나이로는 이미 노새에 쓸모가 다해가는 나이였지요. 검순이는 원래 이 마을에서 가장 큰 포목전을 운영하던 박씨 상단의 소였습니다. 박씨 상단의 안주인 옥연 씨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직접 손수 길러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던 소였지요. 그러나 옥연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럽고도 의문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불과 35의 나이에.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장부를 들여다보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그녀가 저녁 밥상을 받은 직후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새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의원은 급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복통이라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얼마나 건강했는데. 하악산 나리가 들어온 후로 집안이 이상하게 달라지더니만. 물론 그런 말들은 담장 너머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옥연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박씨 상단은 그녀의 형부인 하악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악산은 겉으로는 선량한 친척 어른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눈 밝은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옥연 씨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요. 물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악산은 마을에서 재물과 권력을 쥔 자였고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옥연 씨가 죽고 상단이 하악산의 것이 된 날부터 검순이는 창고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하악산과 그의 처 금이댁은 검순이를 쓸모없는 늙은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꼴이라도 아끼겠다며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고 추운 겨울에는 외양간 지붕조차 제대로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검순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직 그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상단의 검은 소가 눈물을 흘린다더군.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은 이들이 하나둘 가서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순이는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나 크고 또렷한 눈물방울이 그 검은 눈에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보통 때는 아니었습니다. 외양간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소녀 하나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구슬이었습니다. 9살짜리 소녀. 박씨 상단의 행랑채에서 노비처럼 살고 있는 그 아이. 마을 사람들은 구슬이를 귀신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구슬이에게는 아무도 갖지 못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슬이는 동물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동물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의 가슴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인지,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늦더위 속 하악산이 하인들을 불러 모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저 늙은 소를 도살장에 넘겨라. 마당에 서 있던 금이대기 부채를 팔랑이며 거들었습니다. 진작에 팔았어야지. 저 늙다리 소 때문에 꼴값이 아까워 죽겠구먼. 도살장에 팔면 엽전 몇 냥이라도 건지겠지. 하인들이 검순이를 끌어내기 위해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순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목을 놓아 우는 것 같은 처절하고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외양간 문이 떨리고 처마 끝에 제비들이 놀라 날아올랐으며 멀리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검순이의 눈에서 처음 보는 이들도 소름이 끼칠 만큼 또렷하게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인들은 멈칫했습니다. 짐승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니 아무리 둔한 사람도 가슴 한쪽이 시려왔으니까요. 멈추지 말고 어서 끌어내지 못해. 하악산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행랑채 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려줘요. 구슬이었습니다. 채 9살도 되지 않은 듯 보이는 가냘픈 소녀가 맨발로 마당을 내달렸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채가 바람에 흩날리고 얼굴에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행랑채에서 자다가 검순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거사. 하인 하나가 구슬이를 밀쳐냈습니다. 구슬이는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작은 몸이 오히려 외양간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검순이를 팔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9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했습니다. 하악산이 미간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붉은 사내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너그럽고 인심 좋은 어른으로 통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에는 어린 소녀에 대한 냉혹한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슬이 내가 감히 주인의 일에 입을 놀리는 거냐? 저는 그저 검순이가 무언가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악산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가 무언가 알린다고? 내가 그래서 귀신 아이 소리를 듣는 게로구나. 당장 썩 비켜라. 그때였습니다. 검순이가 구슬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구슬이의 얼굴에 자신의 커다란 코를 들이밀어 냄새를 맡더니 목을 쭉 내밀어 구슬이의 이마를 하찼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구슬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구슬이는 느꼈습니다. 검순이의 눈 속에서 밀려오는 감정들을.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3년 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알려줘야 해. 알려줘야 해. 알려줘야 해. 마치 그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슬이는 검순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순이의 오른쪽 뿔 끝에서 붉은 액체가 한 방울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이? 하인 하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핏빛 눈물이었습니다. 소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뿔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소의 뿔 끝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핏빛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악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것을 구슬이만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악산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경멸에서 공포로, 그리고 그 공포 뒤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구슬이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다. 9살 소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검순이 뿔 속에 무엇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왜 하악산을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 그날 밤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하악산은 검순이를 도살장으로 보내는 것을 하루 미루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당에서 그 핏빛 방울을 보고 난 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구슬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슬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순이의 눈 속에서 흘러들어온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줘야 해. 알려줘야 해. 무엇을? 누구에게? 그리고 왜 검순이는 하필 자신에게 그것을 알리려 하는 걸까? 구슬이는 밤새 이 질문들을 되씹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의문의 끝에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뿔 속에 숨겨진 진실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구슬이를 처음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구슬이가 5살이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어기 감나무 밑에서 구슬이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이웃집 안악이 보았습니다. 구슬이 옆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구슬이는 그 고양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배고프대. 배가 고파서 슬프대. 안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 구슬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눈을 보면 알아요. 안악은 웃고 넘겼습니다. 어린아이의 귀여운 상상이려니 했으니까요. 그러나 며칠 후 그 안악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을에서 기르던 개가 사나흘째 밥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날 구슬이가 다가와 개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게 뱃속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딱딱한 게 걸렸대요. 수의도 아닌 5살 아이의 말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는 다음 날 죽었고 죽은 개를 살펴보니 뱃속에서 뼈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구슬이에 대한 소문은 달라졌습니다. 귀신이 들렸나 봐. 그 아이 눈이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어미도 이상하게 죽었잖아. 업이 내린 게 아닐까? 구슬이의 어미. 이 마을에서 어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꺼내기 불편했으니까요. 혹은 두렵기도 했고요. 옥연 씨, 박 씨 상단의 안주인. 그녀가 죽은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복통이라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물론 그런 말들은 담장 너머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구슬이에게 어머니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6살 때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이 희미하다고 해서 그리움까지 희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구슬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치자꽃 같은 향기,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구슬아, 내 눈은 특별하단다.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이 언젠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해주셨었습니다. 구슬이가 사는 행랑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옥연 씨가 살아있을 때 구슬이는 안채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자고
어머니의 손으로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하악산과 금이대기 집안을 장악하면서 구슬이는 하루아침에 행랑채로 쫓겨났습니다. 금이댁은 하루에도 수차례 구슬이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마당 청소, 물 길어오기, 빨래, 부엌일. 9살 아이의 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연이어 떠맡겼습니다. 그리고 구슬이가 조금이라도 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이면 어김없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귀신 아이 짓은 그만하거라. 짐승들이랑 눈 맞추고 앉아서 뭘 보려는 거냐? 소름 끼쳐. 그런데 구슬이에게는 단 하나의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남이라는 노비 소년이었습니다. 15살로 구슬이보다 6살이 많은 복남은 상단 마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한쪽 눈이 작게 찌그러져 있어 사팔뜨기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구슬이는 그 눈이 좋았습니다. 솔직하고 맑은 눈이었으니까요. 복남은 구슬이의 이상한 능력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구슬아, 저 고양이 지금 뭐 생각해? 배고프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 담장 너머에 있는 참새가 탐나. 오, 진짜? 복남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복남에게도 구슬이에게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악산이 들어온 후 상단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박씨 상단과 오래 거래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악산이 포목전 물건에 돌을 섞고 저울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한 장인들이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하악산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일, 옥연 씨가 살아있을 때 상단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가 어느 날 밤 호련히 불에 탔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난 날 밤 창고 주변에서 하악산의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9살짜리 노비 아이의 눈이 본 것을 믿어줄 어른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구슬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진사였습니다. 이 진사는 마을에서 보기 드문 선비였습니다. 벼슬의 뜻이 없어 고향에 내려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재물에는 욕심이 없으면서도 세상의 불의에는 눈을 부릅뜨는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구슬이를 처음 본 것은 시장 어귀에서였습니다. 구슬이가 심부름을 나왔다가 짐꾼의 말이 다리를 절며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말의 발굽 사이에서 가시를 빼주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야, 그 말이 아프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눈을 보면 알아요. 이 진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내가 박씨 상단의 구슬이냐? 네. 옥연 씨. 이 진사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는 그 멈춤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진사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아이야. 짐승도 아프면 아프다는 표시를 한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지.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구슬이는 이 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왜? 무서워서?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날 밤 구슬이는 검순이의 외양간 앞에 앉았습니다. 검순이는 구슬이가 오자 고개를 숙이며 그 큰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여전히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알려줘야 해. 구슬이는 검순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검순아. 내가 반드시 알아낼게. 내가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검순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동이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뒤에서 구슬이는 또 하나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 그 감정이었습니다. 구슬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순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구슬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내일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구슬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순이의 눈 속에서 받은 감정이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알려줘야 해. 알려줘야 해. 빨리. 시간이 없어. 그 울림은 자장가처럼 반복되었지만 잠들게 해주는 대신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떠지게 만들었습니다. 구슬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랑채의 다른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들. 구슬이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검순이의 외양간은 마당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구슬이가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검순이가 이미 구슬이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낮게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양간 문을 조심스럽게 당기자 희미한 달빛 속에서 검순이의 커다란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슬이는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 검순이의 목에 팔을 두르고 속삭였습니다. 검순아, 나야. 무서워하지 마. 검순이는 구슬이의 손길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슬이는 검순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결처럼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낮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슬픔, 오래된 슬픔, 그리고 그 슬픔 아래에 있는 무언가, 무거운 것, 물건 같은 것, 딱딱한 것, 지켜야 해. 내가 올 때까지 지켜야 해. 검순아, 내 뿔 속에 무언가 있지? 검순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구슬이는 손을 뻗어 검순이의 오른쪽 뿔을 만져보았습니다.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오래된 뿔답게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뿔의 중간쯤 아주 가는 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뿔이 갈라진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깎아서 만든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구슬이는 손톱으로 그 틈을 긁어보았습니다. 뿔이 돌아갔습니다. 마치 뚜껑처럼. 구슬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뿔의 끝부분이 마치 작은 마개처럼 조심스럽게 돌리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기름종이에 돌돌 말려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구슬이는 달빛 아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매우 얇은 종이. 그리고 그 위에 쓰인 글씨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붉은 글씨였습니다. 피로 쓴 글씨였습니다. 구슬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는 가늘고 흔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썼음이 분명했습니다. 구슬아, 내 딸 구슬아.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것을 찾아내리라 믿었다. 내 눈이 검순이를 알아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었다. 구슬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보내주던 짧은 편지들, 그 위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구슬이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순이를 믿어라. 그 아이는 새해가 지나도 이것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다. 나의 죽음은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악산이 나를 죽인 것이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그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비밀이란 이것이다. 구슬이야, 너는 이 상단의 진정한 주인이다. 내 외조부 박만석 공께서 이 상단을 일으키셨고 나에게 물려주셨다. 그러나 나는 하악산이 외조부 어른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너를 상속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증거를 찾아두었다. 뿔 속에는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 구슬이는 손을 뻗어 뿔 속을 더 깊이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작은 옥패였습니다. 새하얀 옥으로 만든 작은 패. 그 위에 새겨진 것은 박씨 상단의 문양과 함께 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슬이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옥패는 외조부 어른이 관에 등록해 두신 상단의 진짜 인장이다. 이것을 이 진사 어른께 가져가거라. 이 진사 어른은 내 외조부 어른의 평생직이시다. 그분만이 이 옥패의 의미를 알고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구슬이야,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가 내 딸이기에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사랑한다, 내 딸.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구슬이는 한동안 편지를 가슴에 안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 하악산이 죽였다는 것, 자신이 이 상단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진사가 그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 검순이는 구슬이의 어깨에 코를 비볐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구슬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구슬이는 검순이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검순아, 고마워. 3년 동안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검순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슬이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안도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3년을. 이 늙은 손은 3년 동안 뿔 속에 비밀을 품고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구슬이는 옥패와 편지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치마 속에 깊이 숨겼습니다. 그런데 외양간 문을 닫는 순간 구슬이는 담장 그림자 뒤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조용히 담장 뒤로 사라졌습니다. 구슬이는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검순이의 뿔을 열어보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 사람이 하악산에게 알린다면 내일까지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구슬이는 여느 때처럼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치마 속에 숨겨둔 옥패와 어머니의 편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씨를 품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젯밤 담장 그림자였습니다. 구슬이는 아침 내내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 일을 하고 있었고 구슬이를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복남이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복남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쾌활하고 낙천적이던 복남이 오늘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구슬이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시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구슬이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어젯밤 담장 그림자가 복남이었던 것인가? 그러나 구슬이는 그 생각을 애써 밀쳐냈습니다. 복남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진짜로? 구슬이가 서당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금이댁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구슬이, 어딜 가느냐? 아직 안채 청소가 안 됐잖아. 구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금이댁 마님. 청소 후에 잠깐 심부름을 다녀오려 했습니다. 심부름? 누구의 허락을 받고? 바로 그때 사랑채에서 하악산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그는 술이 오른 듯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를 향한 시선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핏빛 방울을 보았을 때와도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구슬이의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구슬이, 하악산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구슬이는 천천히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척해야 한다. 하악산은 구슬이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갔더냐? 뒷간에 다녀왔습니다. 나리. 뒷간. 하악산은 그 말을 씹듯이 반복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뒷간이라.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구슬이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쉴 새 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진사를 만나야 한다. 오늘 안에.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악산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딘가를 가려면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구슬이는 부엌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부엌 한켠의 약재 보따리들, 그 중에 약재가 다 떨어진 것들, 그것이었습니다. 금이댁 마님 생강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와도 되겠습니까? 금이댁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 구슬이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되지? 복남이었습니다. 구슬이는 복남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복남. 그러나 그 눈 속에는 구슬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래. 일단 데리고 가면서 지켜보자. 복남이 진짜 어느 편인지. 두 사람은 시장 길을 걸었습니다. 복남은 평소처럼 떠들었습니다. 시장 냄새가 좋다느니 오늘 길에서 고양이를 3마리나 봤다느니. 그러나 구슬이는 복남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남의 손목에 있는 상처, 새로운 상처였습니다. 마치 새끼줄 같은 것이 묶였다가 풀린 흔적처럼 구슬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복남이 감금되었던 것일까? 어젯밤에? 그렇다면 하악산이 복남에게 무언가를 강요한 것이 아닐까? 시장 어귀에서 구슬이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진사 어른을 만날 때는 복남이 없는 자리에서 해야 한다. 복남이 진심으로 내 편이든 아니든 지금 당장은 그를 믿고 비밀을 나눌 수 없다.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슬이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복남아, 저기 약재전에서 생강만 사면 돼. 나 화장실이 급해. 저기 골목에 잠깐 다녀올게. 복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구슬이는 골목으로 들어섰고 재빠르게 반대편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사의 서당으로 뛰었습니다. 두 발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치마 속 옥패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 진사의 서당은 마을 북쪽 낮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당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 담 너머로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숨을 고르며 서당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문을 열었다가 구슬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박씨 상단 귀신 아이 아니야? 구슬이는 움찔했지만 굳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 어른 계십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사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구슬이를 보자 잠시 굳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계속하라 이르고 구슬이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돌아선 이 진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날을 오래 기다렸지만 막상 오고 보니 두렵기도 한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인일로 왔느냐? 구슬이는 치마 속에서 기름종이 보따리를 꺼내 이 진사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진사는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순간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옥패를 보자마자 이 진사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패를 두 손으로 잡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사 어른, 구슬아. 이 진사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검순이의 뿔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이 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준비해 두었구나. 이 진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구슬아, 내가 이제 내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구슬이는 조용히 앉아 이 진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외조부 박만석 공. 나는 그분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다. 박만석 공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정직하고 능력 있는 상인이셨다. 포목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상단을 넓히고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두셨지. 그분이 쌓은 재산은 어지간한 양반 가문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구슬이는 이 진사의 말 하나하나를 새겼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셨다. 공식 유언장으로 친필과 관인이 찍혀 관에도 등록된 것이었다. 그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과 상단을 딸 옥연에게 그리고 훗날 옥연의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악산이라는 자가 그 공식 유언장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위조한 가짜 유언장으로 재산을 차지했다. 위조했음이 분명했으나 이미 진짜 유언장이 없어진 터라 뒤집기가 어려웠다. 이 진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하악산은 교활한 자라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 심지어 내 어머니 옥연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독이 든 것은 분명했으나 누가 탔는지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이 진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20년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내 외조부 어른의 친구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진사가 옥패를 조심스럽게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아 있었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사 어른? 이것은 박만석 공이 관에 등록해 두신 공식 상단 인장이다. 이 인장은 오직 상단의 합법적인 주인만이 소지할 수 있도록 관에 등록되어 있다. 이 인장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 어머니의 피로 쓴 유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진사는 구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상단의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악산이 위조한 유언장을 뒤집고
이 상단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것이야. 구슬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왜 이 비밀을 검순이의 뿔 속에 숨겼는지, 왜 다른 곳이 아닌 하악산이 절대 죽이지 못할 검순이의 뿔 속에 숨겼는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사어른,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찌해야 합니까? 이 진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나와 있다는 소문이 있다. 만약 그 어사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 증거를 가져가면 하악산을 단번에 처단할 수 있다. 구슬이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서당 문 밖에서 급하고 불규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진사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슬아, 뒷문으로 나가거라. 지금 당장. 무슨 일입니까? 하악산의 사람들이 서당 쪽으로 오고 있다. 구슬이는 재빠르게 옥패와 편지를 치마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기며 일어섰습니다. 다음은 어디서 만납니까? 이 진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흘 후 저녁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구슬이가 뒷문을 열고 달려나가는 순간 이 진사가 뒤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구슬아. 구슬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이 진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구슬이는 달렸습니다. 그러나 달리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진사 어른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날 또 다른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슬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담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리고 그 무언가는 복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과연 한밤중이 지날 무렵 복남이 조용히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구슬이는 숨을 죽이고 따라갔습니다. 복남은 대문을 열고 나가 마을 뒷길을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면서, 그리고 마을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악산의 수하 하나였습니다. 구슬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구슬이가 서당 쪽으로 갔더냐? 복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진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봤다. 저는 몰랐습니다. 구슬이가 골목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어디 갔는지는. 하악산의 수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어미가 어디 있는지 잊었느냐? 복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라. 구슬이가 무언가 찾아냈다면 그것을 빼앗아 오면 된다. 그 아이가 외양간에서 무언가 꺼낸 것은 확실하다. 그것을 가져와야 내 어미가 산다. 구슬이는 담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복남의 어머니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남이 하악산의 밀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손목의 상처는 처음 거절했다가 묶였던 흔적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떠나간 후 복남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구슬아. 미안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구슬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구슬이는 담 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복남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슬이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복남의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면
복남은 하악산 편이 아니라 구슬이 편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구슬이는 쪼그려 앉아 생각을 굴렸습니다. 9살 아이에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구슬아,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을 가진 사람을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란다. 구슬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남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남이 발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구슬아? 구슬이는 복남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을 두려움, 그리고 후회, 그리고 그 후회보다 훨씬 큰 어머니에 대한 사랑. 나 다 들었어. 복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잖아. 구슬아, 나는. 복남아. 구슬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줘.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를 구해줄게. 복남은 구슬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슬이는 치마 속에서 옥패를 꺼내 복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암행어사를 찾아가면 하악산을 처단할 수 있어. 그리고 하악산이 처단되면 내 어머니도 자유로워져. 복남은 옥패를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야. 우리 상단의 진짜 인장이야. 복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슬아, 나는 정말로 내게 미안해. 어머니가 잡혀간 날부터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려고 그게 잘못이었더라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알아. 구슬이는 복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자. 복남은 구슬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복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슬아, 한 가지 더 알아야 해. 하악산이 오늘 밤 수아를 시켜 검순이를 몰래 처리하려 한다고 했어. 뿔 속에 뭔가 있다는 것을 수아한테 들었나 봐. 내일 아침 도살장에 보내기 전에 오늘 밤 안에 뿔을 잘라서 확인할 거라고. 구슬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건은 이미 꺼냈습니다. 그러나 검순이를 오늘 밤 안에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검순이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검순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검순이가 살아있는 한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구슬이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검순이를 안전한 곳으로 빼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슬이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의 강점은 숫자와 힘이었습니다. 하악산은 수아를 여러 거느리고 관아에도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함정을 써야 했습니다. 구슬이는 아침 일찍 복남을 불렀습니다. 복남아, 하악산의 수아에게 이 말을 전해줘. 구슬이가 이 진사를 만났고 그로부터 비밀 장소를 알게 되었다. 사흘 후 밤에 그곳에서 무언가를 꺼낼 것이다. 그러니 그때 잡으러 오라고. 복남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일부러 불러들이려는 거야? 응. 왜? 구슬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덫이야. 구슬이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하악산은 옥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구슬이가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하악산은 반드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구슬이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이 하악산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현장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암행어사가 있다면. 그러나 구슬이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박충원. 이 진사가 사흘 안에 그를 찾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어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 진사에게 가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슬이는 아침 내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장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가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봐, 들었어? 암행어사 박충원 나리가 어제 고을 수령에게 대접을 받았다더군. 어허, 암행어사가 수령한테 대접을? 그러면 불법 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그 수령이 하악산과 사돈지간이라는 소문이 있잖아. 구슬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암행어사 박충원이 하악산과 연결고리가 있다면 이 진사를 통해 그에게 증거를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사가 증거를 덮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렇다면 어사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어사에게도 함정이 필요하다. 구슬이는 생각했습니다. 함정이란 상대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선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선택지의 한쪽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다른 쪽이 충분히 파멸적이라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심지어 부패한 어사라도. 그날 밤 구슬이는 이 진사의 집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진사는 구슬이를 보자마자 방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진사 어른, 박충원 어사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이 진사가 잠깐 망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묻느냐? 어사나리가 하악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진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다. 구슬이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충원은 과거에 하악산에게 상당한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이 약점이 되어 하악산의 비리를 덮어왔다. 그렇다면, 그러나 구슬아, 이 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충원이 약점을 준 사람이라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이용할 수 있다. 박충원의 비리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선택해야 한다. 하악산을 제대로 처벌하느냐 아니면 자신도 함께 처벌받느냐. 구슬이는 눈을 빛냈습니다. 박충원의 비리 증거는 나에게 있다. 20년 전부터 모아온 것들이다. 다만 나는 그것을 쓸 마음이 없었다.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진사는 구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내 어머니가 죽었고 내가 이 앞에 있다. 20년 된 침묵을 깰 때가 온 것 같구나. 구슬이는 이 진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굳고 무거운 결심, 그리고 그 결심 뒤에 있는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오래된 슬픔, 구슬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진사 어른은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셨을 것이다. 어머니가 죽는 것도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가슴속에 20년간 품고 살아오셨을 것이다. 구슬이는 이 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진사 어른,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진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슬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슬이는 그 사흘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구슬이가 실제로 한 일들은 달랐습니다. 복남과 함께 그리고 이 진사 어른의 도움으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복남의 어머니 복분이는 이 진사 어른의 도움으로 창고에서 몰래 빼내어졌습니다. 마을 어기 홀로 사는 노파의 집에 임시로 숨겨두었습니다. 복남은 어머니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구슬아, 이제 나는 진심으로 내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복남은 하악산의 수아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구슬이가 오늘 밤 마을 북쪽 느티나무 아래 묻어둔 물건을 파낼 것입니다. 하악사는 즉시 수하 3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슬이와 이 진사와 복남은 그들보다 한 발 먼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이 진사의 옆에는 낯선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갓을 눌러쓴 중년의 사내, 암행어사 박충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사가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의 과거 비리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박충원은 구슬이를 보자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 진사가 말했습니다. 박만석 공의 외손녀입니다. 박충원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하악산에게 오랫동안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눈을 감아왔다. 이제 그 죄를 덜려면 이 진사가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나리. 하악산의 수하들이 곧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들이 구슬이에게 손을 댈 때 나리께서 현장을 목격하고 포박하시면 하악산의 범죄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이미 한양사원부에 자진 신고 편지를 보냈다면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박충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하겠소. 어둠 속에 모두 숨었습니다. 구슬이만 느티나무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가짜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하악산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이 계집아이. 구슬이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수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9살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내 것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수하들이 구슬이에게 다가오며 보따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멈춰라. 박충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횃불이 켜지며 광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하들은 놀라 주춤했지만 이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박충원이 여기 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댄 자들은 모두 포박하라.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하들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박어사, 당신도 우리와 다를 게 없소. 박어사가 하악산 대감께 금 200냥을 받은 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 어사나리도 한패 아니오. 이곳에서 우리를 잡는다면 그 문서를 세상에 들고 나갈 것이오. 박충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구슬이는 박충원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구슬이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어사나리. 모두가 9살 소녀의 목소리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죄를 덜고 싶다고. 이것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 문서가 세상에 나가더라도 나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셨다면 그것이 나리의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죄를 고백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박충원은 구슬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9살 아이의 눈에서 빛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박충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굳어졌습니다. 여봐라. 전원 포박하라. 수하들은 저항했지만 숫자에서 압도당해 결국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그 순간 구슬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급한 발소리가. 그것은 하악산이 직접 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구슬이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악산이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뒤로는 상단의 사병들이 칼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하들이 묶인 것을 보자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이를 보았습니다. 이 진사를 보았습니다. 박충원을 보았습니다. 하악산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악산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스스로를 추스르더니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박충원, 이것이 무슨 짓이오? 내 집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다니 이것이 법이오? 하악산, 박충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수하시오. 자수? 하악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것은 하낫고와 아이의 음모요. 그 아이는 상단을 탐내어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요. 하악산은 사병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군들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구슬이도 몰랐습니다. 이 진사도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오래전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짧게 탄식했습니다. 김포도청 나리. 그 노인은 한양포도청에서 이미 반은퇴한 노포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박만석 공예 유원장이 위조된 현장에 있었던 증인으로서 당시 사건을 기록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가 이미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악산, 노포졸이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오. 하악산의 눈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포도청 기록실에서 박만석 공예 유원장 원본을 없애라는 명을 내린 자가 누군지 기억하오. 그 기록이 아직 살아있소. 하악산이 드디어 흔들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증거가 없소. 그 기록이 있다 해도 이미 내가 20년간 이 상단을 경영해 왔소. 법적으로 이미 소멸된 사안이요. 이 진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소멸되지 않았소. 그가 구슬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슬아, 이제 그것을 꺼내거라. 구슬이는 치마 속에서 옥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옥패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소, 하악산? 이 진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만석 공이 살아계실 때 관에 등록하신 공식 상단 인장이요. 박만석 공의 유원장에는 이 인장이 있는 자가 상단의 합법적 상속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리고 인장은 지금 이 아이 옥연의 딸 구슬이 손에 있어. 하악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편지는 옥연이가 죽기 전에 쓴 것이요? 믿을 수 없소. 그것은 위조요. 위조. 피로 쓴 편지를 위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이 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연 씨가 마지막 피를 짜내어 남긴 것이요. 그리고 검순이 뿔 속에 3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소. 하악산이 구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도 아니고 오만도 아닌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악산이 구슬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고작 9살 아이 아니요. 그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어찌. 구슬이는 하악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처음으로 느끼는 후회였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그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구슬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검순이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반드시 찾아내리라 믿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하악산의 사병들이 갑자기 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그들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수장인 사병대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감 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악산이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들이 감히 저희 품삯을 3년간 떼어 먹었습니다. 대감.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아이가 옳고 대감이 그르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악산은 완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충원의 관군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하악산은 그날 밤 포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사와 복남, 노포졸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은 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악산의 재판은 석 달 후에 있었습니다. 박만석 공의 유언장 위조죄, 오견씨 독살 사주죄, 재산 횡령죄, 복분이 강금죄 등 수십 개의 죄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하악산은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금이댁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박씨 상단은 구슬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데 구슬이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허전함이었습니다. 구슬이는 안채에 처음 발을 들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셨다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그날 저녁 구슬이는 검순이의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검순이는 구슬이가 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흘리던 눈물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구슬이는 검순이의 목에 팔을 두르고 이마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검순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느껴지는 것.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완전한 홀가분함. 맡겨진 일을 마친 이의 평화로움. 그리고 그 평화로움 속에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이제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구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순아, 이제 힘들지 않아도 돼. 다 끝났어. 검순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구슬이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검순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3년 동안 검순이가 흘리던 눈물은 검순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구슬이는 검순이의 이마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검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복남이 구슬이를 부르러 왔습니다. 구슬아, 검순이가. 구슬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응. 구슬이는 외양간으로 가서 검순이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검순이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 선물이 역할을 다하고 떠났다는 것을. 구슬이는 검순이를 마을 뒷산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에는 긴 말 대신 이것만 새겼습니다. 눈물을 앓았던 소. 비석 앞에 꽃을 꽂은 후 이 진사가 구슬이의 곁에 왔습니다. 그는 한참 어머니의 무덤과 검순이의 비석을 보다가 구슬이에게 말했습니다. 구슬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구슬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내게 말하려다 못한 것이 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아야 할 때를 기다렸다. 구슬이는 이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눈빛. 누군가를 매우 아끼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사 어른,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진사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오견이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 박만석 공의 딸로 태어나 그 총명함과 따뜻함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더구나. 그 아이가 결혼하고 너를 낳고 잘 지내는 것을 멀리서 기뻐하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진사의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 죄책감으로 20년을 살았다. 구슬아, 나는 박만석 공의 친구만이 아니다. 나는 또한 내 외조부의 가장 오래된 맹우이자 내 어머니를 내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죽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구슬이를 부탁한다고. 구슬이는 이 진사의 눈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진사의 이름은 이복님이었습니다. 그는 구슬이에게 차례차례 말했습니다. 구슬아, 박만석 공에게는 본래 딸 둘이 있었다. 오견 씨와 그 아래 동생. 그 동생이 바로 내 아내였다. 구슬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 어머니 오견 씨와 내 아내는 자매였다. 즉, 나는 내 어머니의 매형이자 내 외삼촌이다. 구슬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삼촌? 이복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후로 아이 없이 혼자 살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조카인 내가 있었다. 다만 하악산이 내 앞에 있는 이상 내가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내가 내 편임이 알려지면 하악산이 너를 더욱 핍박할 것이 뻔했으니까. 구슬이는 이복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눈빛, 서당에서 자신을 볼 때의 눈빛, 담장 너머로 혼자 울고 있던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눈빛들, 그 모든 눈빛들의 의미가 이제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군요. 이복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너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이 마을에 있었고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짐승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혼자 울며 잠드는 것도, 내가 감내하는 모든 것을. 구슬이는 이복님에게 걸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함께 살아도 되겠습니까? 외삼촌? 이복님은 구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을이 떠나가도록 거짓말처럼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남이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머니 복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복분이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냐? 다 잘 됐냐? 응, 어머니. 다 잘 됐어요. 두 모자도 소낙비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비가 그친 후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함이 쌓였던 곳에 비로소 빗물이 씻어가고 난 후처럼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상단은 구슬이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이복님은 구슬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복남과 복분이는 정식으로 자유를 얻었고 복남은 상단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충원 어사는 자진 신고한 대로 자신의 과거 비리를 한양에 보고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삭탈관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20년 된 짐을 내려놓았소. 박충원이 마을을 떠나며 구슬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나보다 훨씬 오래된 짐을 들고 있었더군. 아니요. 구슬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미 지고 계셨던 짐을 잠깐 받아든 것뿐입니다. 이제 그 짐은 내려놓았습니다.
박충원은 멈추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9살짜리 소녀에게 절을 올리는 중년 남자. 그 모습을 본 이봉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의 어머니도 저런 눈빛을 가졌었지. 그런데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은 그 순간 구슬이는 상단 창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어있는 창고 가장 안쪽 오래된 나무 바닥 아래에서 판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슬이가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는 석자 깊이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낡은 괴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괴짝 위에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되고 무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통, 그리고 기다림. 이것은 하악산이 숨겨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외조부 박만석 공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은 구슬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날 것이었습니다. 구슬이는 괴짝을 꺼내었습니다. 이봉님과 봉남이 나란히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봉님이 괴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박만석 공의 인장이 찍혀 있군. 공이 직접 봉한 것이야. 외삼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봉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열어보자. 괴짝의 자물쇠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숫자 자물쇠가 아니라 무언가를 끼워 넣어야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슬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옥패였습니다. 옥패의 모양이 자물쇠의 홍과 딱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검순이의 뿔 속에 숨겨두었던 옥패. 그것이 이 괴짝을 여는 열쇠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슬이는 옥패를 끼워 넣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문서 묶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겉에는 쓰여 있었습니다. 내 외손녀 구슬에게. 구슬이는 편지를 들어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외조부 박만석 공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지가 쓰인 것은 언제였을까요? 박만석 공이 돌아가신 것은 구슬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외조부는 구슬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슬이에게 편지를 남겼을까요? 구슬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딸 옥연에게는 특별한 아이가 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 아이는 짐승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 가문에는 100년에 한 번씩 그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구슬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봉님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이 상당과 재산이 언젠가 부당한 자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옥패와 이 괴짝을 준비했다. 옥패는 상단의 진짜 인장이자 이 괴짝의 열쇠이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구슬아, 내 눈이 닿지 않는 먼 훗날에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이 괴짝 안에 든 것은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다. 박씨 상단이 조선 팔도 각지에 심어둔 의형제 상인들의 명단과 맹세 문서가 들어있다. 그들은 언젠가 박씨 가문의 후계자가 나타나는 날 모든 것을 다시 세우기로 맹세한 사람들이다. 내가 원한다면 이것을 토대로 박씨 상단을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상단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랑한다. 내 손녀야. 구슬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외조부는 한 번도 자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구슬이가 올 것을, 구슬이가 해낼 것을. 이봉님이 괴짝 안의 문서들을 살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만석 공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이미 2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니. 복남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구슬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상단을 다시 일으킬 거야? 구슬이는 괴짝 안의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으킬 거야.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외조부께서 쌓으신 것은 재물만이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이 명단 속 상인들은 모두 의리로 맺어진 사람들이야. 나는 그 의리를 이어가고 싶어. 구슬이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외조부의 편지와 어머니의 편지. 두 편지가 나란히 놓인 것을 보며 구슬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상속이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과 의리와 사랑의 상속. 그날 저녁 구슬이는 처음으로 안채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자꽃 향기. 구슬이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검순이의 눈 속에서 늘 느끼던 그 감정이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알려줘야 해. 알려줘야 해.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구슬이에게서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슬이는 웃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검순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물려받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구슬이는 잠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따뜻하게. 에필로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슬이가 30이 되었을 때 박씨 상단은 조선 팔도의 지점 42개를 둔 최대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구슬이는 거대 상단의 주인이기 이전에 자신의 소를 한 번도 도살장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단의 창고 옆에는 넓은 목장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늙어서 일할 수 없게 된 소들이 풀을 뜯으며 노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짐승도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그 눈물 속에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복남은 상단의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복님은 서당을 계속 운영하다가 80이 넘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구슬이는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구슬이는 이복님의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었던 사람. 그 묘 옆에는 언제나 가을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글쓴이 노트.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여러 번 멈추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복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쓰다 보면 자꾸 어딘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말하지 못한 진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쪽이 항상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봐주지 않아서 혼자 사귀는 사람들. 구슬이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9살 소녀.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름조차 귀신 아이로 불리는 아이.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차갑게 보이는 사람이 안으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소 한 마리가 3년 동안 소중한 진실을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을 얼마나 들여다보려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검순이를 쓰면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짐승도 슬퍼할 줄 압니다. 짐승도 기다릴 줄 압니다. 짐승도 누군가를 위해 고통을 참을 줄 압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순수하게, 그 순수함 앞에서 나는 오히려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구슬이도 검순이도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 주인공은 어머니 옥연 씨입니다. 죽으면서도 딸을 생각한 사람, 자신의 피로 편지를 쓴 사람, 소의 뿔 속에 3년을 버틸 비밀을 숨겨둔 사람, 세상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딸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 모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자식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의 눈물 속에서도, 낡은 뿔의 틈새에서도, 빛바랜 편지 한 장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 속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분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 분, 오래 참고 혼자 버텨온 분, 또는 이제야 누군가의 진심을 뒤늦게 알아챈 분, 그 마음 모두 이 이야기가 함께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구슬이는 9살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을.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누군가를 생각하셨나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또는 오래된 친구든. 오늘 그 마음을 꺼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검순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렸듯이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